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곳은 미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여기는 심천의 용화 자동차역입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들은 전설 속의 산업 대신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하고 3일을 쉽니다. 가장 저렴한 밥을 먹고 돈 안 드는 물을 마시며 주택담보대출도 없고 자동차 대출도 없으며 그 어떤 부채도 없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로 삼으며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자본가들과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힘듭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저처럼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지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술이라도 한잔 하면 나을 텐데 사실 그 술값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입 밖에 꺼내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꾸 떠올리고 말하다 보면 더 서럽고 더 슬퍼집니다. 저는 실패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는 게 원래 이런 곳인가 싶습니다. 저희처럼 가난한 집 자식들은 무슨 꿈을 가져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앞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을 보면 많은 서민이 너무 가난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도저히 생존이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가게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되고 기업 사장들조차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조차 배달 일을 하다가 자주 사고를 당하곤 합니다. 저는 아마 중국의 수많은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몰락한 사람일 겁니다. 중국 기업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업에 인생의 절반을 바쳤지만 결국 제 삶은 하나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의 자산은 수천만 위안에 달했고 사람들 눈에는 제가 성공한 창업 신화처럼 비쳤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자금줄이 끊기고 회사는 파산했으며 지금은 2천만 위안이 넘는 빚을 떠안은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의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와 절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업의 물결은 대도시 곳곳으로 퍼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수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때 월급 수십만 위안이던 직종은 이제는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 몫의 일을 떠맡고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감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아침 길을 걷다가 우연히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실직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일자리를 전혀 못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월급이 8만에서 10만 위안씩 되는 고소득 직종도 있었지만 지금은 2만에서 3만 위안짜리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어제는 디디 차량을 탔는데 기사님은 호남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상해에 올라와 처음 디디를 시작하셨는데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승객들한테 자주 불만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수천 위안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데도 월세랑 생활비,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는 성도로 가서 다시 시도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어요. 솔직히 저도 모든 분께 배를 타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배를 타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은 정말 너무 버겁고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기게 된다면 대출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기타 담보대출도 상환 불능의 집중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감원과 임금 삭감, 그리고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미 은행의 수익 구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상해에서도 실업 문제는 끊임없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말이 많았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로는 상해 지하철이 무려 2,000명을 감원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조차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걸까요?
또한 상해에 있던 한 공장은 하룻밤 사이에 철거했고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했습니다. 한때 번영을 자랑했던 창석 테크놀로지 역시 이제는 상해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도심 상권은 점점 더 한산해지고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며 노후 건물은 철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화해 보이는 도시의 이면에는 점점 더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한 1인 미디어 운영자가 상해 현지에서 촬영하던 중 도시의 공동화가 생생하게 드러난 장면을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곳은 바로 상해 도심 핵심 지역인 부계탄입니다. 예상외로 사람 그림자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현장은 정적과 적막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대형 쇼핑몰 내부는 충격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넓은 공간 속에서 헬스장과 요가관은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용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미용실 등 대부분의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지하 1층은 고급스럽게 리모델링돼 있었지만 긴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배달기사 몇 명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보통 때라면 퇴근 인파로 가장 북적여야 할 시간대였지만 생과일 주스 가게나 음료 매장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계탄은 총 면적 약 4제곱킬로미터로 상해 내완안에 위치한 황금 입지이며 바로 옆에는 동방명주 같은 랜드마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1인 방송 운영자가 본 그곳의 풍경은 텅 빈 거리와 문을 닫은 상점들, 도시의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정로, 양장로, 곽산공원 일대가 이미 철거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오래된 주택들은 방치된 채 주민들은 모두 이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거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오가는 이들은 드문 행인과 빠르게 지나가는 택배 기사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과 100m 떨어진 부계탄의 번화한 중심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이 지역은 상업용 고급 빌라 단지까지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투자 외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내환 지역이 정말 대형 고급 빌라만 남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들어올 수 있는 건 부유층이나 대기업뿐일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서부 신강 지역에서도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위안짜리 원룸을 에어컨도 온수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그들에게는 그나마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거처입니다. 이처럼 도시 중심부는 텅 비고 변방에서는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중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만 고기를 먹고 능력 없는 사람은 국물도 못 얻어먹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너무 늦게 나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는 곳이 멀면 현장에 갈 차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노임도 높지 않습니다. 하루 150위안, 140위안, 심지어 130위안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고향집에도 전화를 걸어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주느냐고 물었더니 하루 70위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건설 현장이나 임시직 시장에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사람은 대부분 50에서 60대의 중장년층입니다. 식사는 대개 직접 도시락을 싸우고 어쩌다 한번 현장에서 한 끼를 제공받는 것이 그나마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식비, 방세,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한 노동자는 여기 남아 있어도 한 달 다 끝나면 남는 건 100위안 남짓이에요. 그 돈으로 살아있다는 건 감각을 사는 거고 버는 건 희망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퇴직 보상금조차 받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새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지금의 직장 환경이 너무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상이 아니에요. 회사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현재 시장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집이 안 팔리고 신규 프로젝트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는 성과 대신 출근 체크에 집중하고 있어요. 보고서는 매일 써야 하고 기획안도 계속 수정해야 해요. 매일매일 실적 회의에 불려가야 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회사 매출이 줄어드니까 대표나 임원들도 예민해지고 그 불만과 스트레스가 직원들에게 그대로 쏟아지곤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처지가 마치 조정에 올라 문책을 받는 신하와도 같습니다.
한 번의 보고가 곧 참수형 집행과도 같아 조금만 실수해도 해고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사장들은 종종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 무리의 직원을 해고하고 남은 직원들은 몇 사람의 업무를 떠안아야 하며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가 됩니다. 새벽 1시에도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회사의 수익이 하락할 때 관리층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평소 직원들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만을 사며 그와 동시에 온갖 새로운 형태의 평가 제도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월급은 각종 명목으로 계속 깎이고 겉으로는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단지 직원들의 수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놓여있는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싫으면 나가라. 회사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밖에는 수많은 실업 대군이 대기하고 있고 언제든 더 낮은 임금에 기꺼이 들어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직장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후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무력감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노후를 걱정할 여유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사회보험을 낸다고 해서 정말 나중에 제대로 된 노후가 보장될까요?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했다고 쳐요. 그동안 낸 사회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사회보험을 다시 이어서 내야만 그 6개월치가 연속 납부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35세만 넘어도 취업이 힘들고 저희처럼 40대가 넘은 사람들은 아예 면접 기회조차 잡기 힘들어요. 결국 새 직장을 못 구하면 사회보험도 누적해서 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낸 6개월치 보험료도 사실상 허공에 날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동안 냈던 보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구조죠. 게다가 물가 상승은 노동자들의 삶에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에는 힘들어도 최소한 빈곤 3종 세트라고 불리던 기본 음식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서민들은 앞으로 버틸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컵라면조차 마음 놓고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방금 컵라면 2개를 사러 갔다가 가격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캉스프 대용량 컵라면은 6위안까지 올랐고 작은 컵도 4.5위안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 말로는 일부 매장에서는 5위안을 넘긴 곳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용량 제품을 사려 했지만 가격을 보니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컵 하나만 샀는데 그마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면, 콜라, 차차이 이 3가지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의 3종 세트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3가지조차 사 먹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특히 캉스프 라면의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서 가격을 인상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캉스프에게 컵라면 한 그릇이 우리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징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가격을 올려놓고 우리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재료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졌습니까? 단지 더 많은 이윤을 챙기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 한 해 동안 당신들 브랜드가 우리 같은 서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마저 빼앗지 말아주세요. 전기 쓰면 요금이 부과되고 물을 마셔도 요금을 내야 하며 주차를 해도 요금, 인터넷을 써도 요금, TV를 봐도 요금이 붙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산하를 잠깐 둘러보는 것조차 요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 통신비, 관리비, 의료비, 자녀 학비, 북쪽 지방 사람들은 난방비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벌어야 하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 가득 돈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버는 속도는 절대 돈 나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건 마치 변비처럼 정말 어렵고 더딥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건 설사처럼 참으려고 해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생리처럼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고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발 어떤 전문가분들은 우리에게 평균 임금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임금이에요. 부자들이 버는 돈은 단 1위안도 제 통장에 들어온 적 없는데 왜 그 돈까지 제 몫으로 평균을 내는 겁니까? 또 누가 20만 위안쯤은 쉽게 낼 수 있다는 말도 제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나 붙잡아 물어보면 빚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기가 아직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만약 공기마저 요금제가 생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조차 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게도 죽는 것조차 공짜가 아닙니다. 화장요금, 장례요금, 묘지 분향비까지 혹시 저승 가서도 요금을 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압박은 단순히 생활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온라인 대출에 손을 댔다가 불과 1년 만에 이자가 원금만큼 불어났습니다.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에 불과한 평범한 직장인이 2년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도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불과 1년 만에 20만 위안의 부채가 원금만큼이나 불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5천에서 6천 위안 받는 평범한 직장인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단순한 온라인 대출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운 건 단순히 높은 이자가 아니라 플랫폼이 이미 치밀하게 설계해둔 덫에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한밤중에 휴대폰을 보다가 새 휴대폰으로 바꿀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빅데이터는 마치 눈이 달린 듯 즉시 입금 무담보라는 문구가 붙은 대출 광고를 띄웁니다. 그 순간 이미 한쪽 발은 지옥에 디뎌놓은 셈이지요. 처음엔 매달 1,000위안 정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해 부담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또 소비 욕구가 올라올 때 이렇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손가락으로 몇 번 클릭하면 두 번째 대출로 2만 위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상환액은 3천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쾌감은 너무도 강렬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빠져듭니다. 이자에 이자를 갚고 빚으로 빚을 메꾸는 생활이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 대출 앱을 열어본 순간 이미 빚이 10수만 위안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외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그곳에서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과중한 직장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견디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평생 고생만 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탈출이자 자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출구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해 해외 이주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간 고생하며 돈을 모아 그 돈을 중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출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분을 얻게 되면 아예 현지에 정착하고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런 흐름 뒤에는 국내의 과도한 경쟁과 직장 내 스트레스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출국을 결심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상황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택지는 집안의 뿌리이자 안정된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중한 공간조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은 많고 땅은 적다는 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농촌 지역에는 상당수의 택지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도시로 나간 농민공들은 그곳을 별장처럼 명절에만 들르는 장소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이미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유휴 택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당신들의 예금은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은행 속 예금은 유휴 자산입니까? 그렇다면 그 돈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서 공유 자산으로 만드시지요. 국가의 빈부격차도 줄이고 얼마나 대의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당신 부인이 집에만 있으면 유휴 인력입니까? 어차피 놀고 있으니 농촌 총각들에게 좀 쓰게 하자. 그렇게 말하면 상식에 맞는 발언이 됩니까? 왜 유독 농촌의 택지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 택지가 왜 비어 있는지, 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겉만 보고 농민들이 땅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십니까? 고향에 일자리가 없고 돈이 안 되니까 떠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을 뒤로 하고 도시로 나가 때로는 다리 밑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렇게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고향에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연구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농촌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농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농민들이 명절에 잠시 머무는 그 집 한 채를 왜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들여다보십니까? 게다가 도시에서는 부자들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비워놓고 있고 곳곳에 미완공된 부실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왜 그런 것들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 작은 시골집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농민의 뿌리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 뿌리에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 그 집에 불을 켜고 부모를 만나는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개인의 생존 압박은 끝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훔치려 했던 건 그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 생명은 너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너에게 준 것이기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모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 가르침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훔치지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섬서성 함양은 정말 달라졌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부하지 않습니다. 헌혈도 하지 않고 출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공짜를 탐하지 않고 남 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전문가도 믿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믿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도 사지 않으며 사회보험도 내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개발을 강요하는 자기개발식 감성 콘텐츠도 거부하고 연애도 하지 않으며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집권했는지 누가 낙마했는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 내 삶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듯 두 귀를 닫고 자기 방어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마주한 사람들 중에는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문제는 공정함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착한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공정함이 무너진 건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나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도 없을 때부터였습니다. 선한 사람이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관대함과 묵인이 반복되면 결국 착한 사람은 희망을 잃고 나쁜 사람은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